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도라는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상상력을 자극하고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영웅들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을 물리치고 여왕을 구해내는 용기와 명예의 이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혹독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실제로는 복잡한 제도였으며 그 담지자들은 동시에 전사이자 토지 관리자이며 상류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들의 삶은 전쟁 준비와 봉건 영주에 대한 봉사에 바쳐졌고 그들의 갑옷은 기술적 경이로움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피로에 노출시키고 호흡을 제한했다. 이 영상에서는 갑옷을 입은 기마병 계급이 탄생했을 때 전장에서 어떤 힘들이 만났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기사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는지 알아볼 것이다. 우선 기사도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린 소년이 어떻게 강철로 무장한 남자가 되었는지, 왜 그의 훈련이 그토록 철저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기사가 된다는 것이 가족과 지역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말이다. 그 다음 철판 아래를 들여다보고 갑옷의 구조가 사슬 갑옷에서 완벽한 판금갑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게 분산과 강철 품질이 그의 생존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기사의 어색함에 대한 어떤 신화들이 나중에 다른 세계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주요 부분에서는 갑옷이 무기에 맞서는 여정을 떠날 것이다. 검, 전쟁 망치, 민을창, 쇠뇌가 어떻게 죽음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 갑옷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지 말이다. 또한 반검 잡기, 창병들과의 충돌, 그리고 죽이지 않는 동기로서 몸값의 중요성을 포함한 전투 전술을 밝혀낼 것이다. 잠시 후 기사가 무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갑옷은 그 시대의 모든 일반적인 무기로부터 그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그를 짓눌렀고 힘을 빨아들였다. 그를 죽이는 것의 어려움이 상황에 달려 있음을 볼 것이다. 즉, 전투가 숨막히는 토너먼트에서 벌어졌는지, 진흙탕 들판에서 벌어졌는지, 아니면 쇠뇌의 십자포화 아래 나무 성벽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얻은 지식을 현재로 옮겨와서 중세 갑옷병에 대한 학습이 군대 안팎에서 보호에 대한 현대적 개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 앞에는 갑옷, 피, 명예, 그리고 인간의 적응에 관한 이야기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려줄 때가 되었다. 소년이 갑옷을 입은 남자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왜 기사를 죽이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는지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기사도는 타고난 특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무로서 태어나는 직업이었다. 귀족의 아들들은 대개 7세에서 10세경에 다른 영주의 봉사를 위해 보내져 시종으로 일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예의범절, 언어, 문학, 종교 실습을 배웠지만 주된 목표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미래의 전투에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어린 시종은 말을 돌보고 무기를 나르며 그의 나이든 주인이 어떻게 말을 타고 싸우는지 관찰했다. 그의 임무는 궁정의 리듬을 인식하고 자세를 습득하며 육체적 노동에서 단련되는 것이었다. 14세 또는 15세에 시종은 종자 스쿼이어가 되었다. 이 단계는 무기 다루기와 전투 기술에 더욱 집중적인 훈련을 가져왔다. 종자는 창, 검, 단검, 전쟁 망치, 궁술, 쇠뇌 다루기를 배웠고
금속의 무게에 익숙해지기 위해 무거운 나무 무기로 훈련했다. 그는 주인의 갑옷을 유지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졌으며 종종 그와 함께 작은 충돌이나 여행에 참여했다. 잠시 후 알게 되겠지만 무기 외에도 종자에게 중요한 것은 전술, 병참, 기본 의학 지식을 배워서 전장에서 주인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년을 기사로 만든 기사, 서임식은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후보자는 예배당에서 밤을 보내며 신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고 아침에 그에게 검이 허리끈으로 묶였다. 그가 착용한 갑옷은 실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망토의 흰색은 순결을 의미했고 검은 스타킹은 필멸성을 상기시켰으며 빨간 망토는 그가 흘릴 준비가 된 피를 나타냈다. 기사는 약자를 보호하고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며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남자들을 전투로 이끌 수 있는 전사의 역할에 들어섰다. 기사 훈련 뒤에는 엄청난 재정적, 시간적 투자가 숨어 있었다. 부모들은 말과 갑옷뿐만 아니라 젊은 지원자와 함께 여행하는 하인들도 확보해야 했다. 완전한 갑옷과 무기 세트의 비용은 작은 영지의 가치와 맞먹었고 질 좋은 말은 농장만큼 비쌀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은 전투 전략에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기사를 죽이는 것보다는 포로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 이익이었다. 잠시 후 이러한 관행이 중세 전투의 과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세 초기 수세기 동안 기사들은 수천 개의 서로 연결된 철고리로 구성된 사슬갑옷 매일을 입었다. 이러한 형태의 보호구는 유연했고 검이나 도끼의 배기 공격에 저항할 수 있었지만 강한 찌르기 공격이나 쇠뇌 화살은 고리들을 찢을 수 있었다. 머리 보호는 헬멧 모양의 투구로 제한되었고 얼굴은 종종 노출된 채로 남아 있었다. 전장에 더 강한 쇠뇌와 점점 더 큰 전쟁 망치가 등장하자 갑옷 제작자들은 처음에 무릎과 팔꿈치 같은 중요한 부위에 나타났다가 점차 온몸으로 확장된 판금, 조각들의 개발로 응답했다. 양질의 판금 갑옷은 이래서 2mm 두께의 강철판으로 제작되었다. 이 범위에서 무게와 보호를 균형 있게 맞췄다. 더 얇은 판은 쇠뇌가 뚫을 수 있었고 더 두꺼운 것은 기병을 너무 무겁게 만들었을 것이다. 강철은 구부리고 두드려서 곡선 모양을 만들었다. 곡률이 핵심이었는데 화살이나 칼날의 충격을 편향시킬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흉갑과 투구 같은 일부 부분은 투사체를 각도로 편향시키도록 경사진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현대의 방탄판과 유사했다. 내부는 아마포나 양모 재료로 된 패딩 자켓, 아케톤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타격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편안함을 증가시켰다. 갑옷의 무게는 종종 20에서 25kg 사이로 온몸에 분산되었다. 이는 현대 군인들이 등에 지는 30kg 배낭보다 적었는데 판금 시스템이 무게를 어깨, 허리, 엉덩이에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갑옷은 관절로 연결된 부분들로 구성되었다. 리벳과 가죽이 개별 판들의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해서 기사가 팔을 들고 무릎을 꿇고 구부릴 수 있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갑옷이 착용자가 달리고 사다리를 오르고 심지어 제주넘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지적한다. 말에 오르는데 기중기가 필요했다는 신화는 19세기에 오락용으로 무거운 토너먼트 갑옷이
사용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갑옷이 상당한 보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팔꿈치와 무릎 안쪽 같은 관절 부위는 기병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했다. 이러한 부위는 사슬 삽입물과 두꺼운 천으로 보호되었지만 절대적인 방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약점은 시야였다. 투구의 시야창은 최소한의 시야를 제공했고 좁은 구멍들은 화살이나 단검 끝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나중에 총기에 의도적으로 방탄되도록 만든 조각들과 달리 초기 판금 갑옷은 근거리에서의 직격을 견디지 못했다. 2mm 강철을 뚫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75줄에 달했는데 이는 쇠뇌나 강한 활이 짧은 거리에서 달성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갑옷은 단순히 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이다. 외부 금속 보호는 비단과 면 패딩, 천 자켓, 고정용 끈으로 보완된다. 투구는 타격 시 움직이지 않도록 목 보호대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했고 장갑은 배기 공격으로부터 손을 보호하면서도 세밀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야 했다. 따라서 갑옷의 발전은 보호와 실용성 사이의 지속적인 타협이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갑옷의 저항성은 공격 유형에 상대적이었다. 그리고 무기들은 이 타협에 빠르게 적응했다. 기사의 갑옷은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판금 보호구가 처음 등장한 때부터 무기 제작자들은 그 강점을 극복하고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무기들은 힘을 작은 면적에 집중시키거나 관통을 일으키거나 갑옷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발생시키도록 발전했다. 이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죽음의 도구들과 갑옷이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검은 기사의 상징적 무기이지만 판금 갑옷에 대해서는 효과를 잃었다. 배기 공격은 종종 매끄러운 금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못했다. 칼날은 판들 사이에 틈을 찾거나 사슬 연결부를 뚫거나 보호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가격해야 했다. 따라서 기사들은 검 잡는 방식을 조정했다. 반검, 하프 소딩으로 알려진 기법은 한 손은 검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은 칼날의 대략 중간 부분을 잡아서 일종의 짧은 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끝에 대한 더 높은 제어력과 더 짧은 거리를 얻을 수 있어서 겨드랑이, 목 또는 투구의 안면부를 가격할 수 있었다. 이 기법은 잡기, 끌어당기기, 상대방의 무게 이용하기로 보완된 전투 매뉴얼, 패스트부치에서 가르쳤다. 갑옷 전투용 검은 갑옷 없는 전투용 검보다 더 길고 무거웠다. 더 단단한 칼날과 덜 뚜렷한 가드를 가져서 칼날에 손을 올릴 수 있게 했다. 끝은 종종 다이아몬드 모양이어서 틈에 더 잘 물렸다. 후기에는 때때로 판저 스태처, 갑옷 관통자라고 불리는 양송엄이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히 갑옷을 뚫기 위해 고안되었다. 검이 매끄러운 판의 문제로 고생했다면 타격 무기들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 전쟁 망치는 한쪽에 평평한 망치가 있고 다른 쪽에는 판들 사이를 뚫거나 투구를 관통할 수 있는 뾰족한 부리가 있었다. 긴 자루는 지렛대를 제공했고 집중된 타격은 두개골과 갑옷을 관통했다. 고고학적 발견은 전쟁 망치의 끝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 구멍이 있는 두개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기들은 보병뿐만 아니라 기병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한 번의 타격으로 상대방을 전투에서 제거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철퇴와 도리깨는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변형들이었다. 철퇴는 힘의 타격이 금속에 더 잘 물리도록 여러 개의 갈비뼈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나무 손잡이와 쇠공을 연결한 쇠사슬로 구성된 도리깨는 방패를 우회하여 옆에서 타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기들은 관성이 갑옷을 관통하거나 골절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병에게도 효과적이었다. 도끼와 미늘창은 배기와 타격 기능을 결합했다. 전투 도끼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날을 가진 무거운 머리부를 가지고 있었고 종종 반대편에 가시를 갖추고 있었다. 미늘창 그리고 관련된 폴라크스은 창, 도끼, 망치를 긴 자루에 결합하여 보병이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거나 갑옷을 베거나 가시로 관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폴라크스는 갑옷 전투에 맞춤화되었고 토너먼트에서 인기가 있었다. 직사각형 망치 블록, 날카로운 가시, 뒤쪽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숙련된 전사의 손에서는 만능 도구를 나타냈다. 기사, 살해 역사의 전환점은 쇠뇌가 가져왔다. 그것은 조작이 간단했고 긴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엄청난 관통력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안나 콤네나는 그녀의 작품 알렉시아드에서 쇠뇌를 방패와 철 갑옷을 뚫고 희생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야만적 발명품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언급은 비잔틴 엘리트의 충격뿐만 아니라 쇠뇌가 부정직한 무기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차 라테란 공의회 1139에서 쇠뇌는 기사도 윤리에 반하는 무기로서 기독교도에 대한 사용이 교회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금지령은 종종 무시되었다. 쇠뇌는 사슬 갑옷을 관통하고 깊은 상처를 입히는 화살을 쏠 수 있었다. 그 활은 나무에서 복합재와 강철로 발전했다. 강철 쇠뇌는 감기 메커니즘이 필요했지만 짧은 거리에서 판금 갑옷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했다. 장전이 느렸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기사나 그의 말을 쏠 수 있는 능력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다. 게다가 쇠뇌병들은 장전 중에 숨을 수 있는 큰 방패, 파비스를 가지고 있었고 부대로 협력하여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쇠뇌의 기계적 원리는 짧은 활, 견고한 몸체, 방가소의 메커니즘의 조합에 있었다. 활의 힘은 엄청났다. 중소에는 700에서 1000뉴턴 범위의 당기는 힘을 가졌는데 이는 일반인이 손으로 당길 수 있는 것보다 많았다. 따라서 손해병들은 다양한 장전 보조기구를 사용했다. 허리띠가 달린 간단한 갈고리로 쇠뇌를 옆구리에 대고 당기거나 지렛대가 있는 염소발, 크랭크가 있는 윈치, 심지어 톱니 장치까지 사용했다. 메커니즘이 복잡할수록 장전 시간은 길어졌지만 화살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더 컸다. 쿼렐이라고 불리는 투사체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 단면과 짧은 길이를 가졌다. 이 조합은 강성과 관통력을 증가시켰다. 전문 쇠뇌병들은 주로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모집되었고 그들의 서비스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제노바 쇠뇌병들이 프랑스군의 최전선을 구성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참패로 끝났다. 방패의 부재, 젖은 활시위, 예비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사격은 느리고 부정확했다. 그들이 후퇴했을 때 왕이 이끄는 프랑스 기사들은 그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다. 이 사건은 기병과
사수들 간의 병참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쇠뇌는 적절히 준비되고 엄호를 받을 때만 치명적일 수 있었다. 쇠뇌도 약점이 있었다. 대마, 아마, 밧줄 또는 동물 힘줄로 만든 활시위는 습기에 민감했다. 비나습한 환경에서는 장력을 잃고 화살이 덜 멀리 날아갔다. 마찬가지로 발싸움과 눈에 보이는 조주는 상대방에게 경고할 수 있었다. 반면에 쇠뇌는 더 오랜 시간 당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군인은 필요하지 않고 조준하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는 초보자에게 중요했다. 이러한 장단점의 조합은 적절한 조건에서 전투를 바꿀 수 있는 무기로 만들었지만 그 자체로는 기사를 확실한 죽음으로 이끌지 않았다. 동시에 영국에서는 장궁, 간다, 롱보 이 발전했는데 이는 섬나라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주목나무나 느릅나무로 만든 이 단순한 조각은 종종 2미터가 넘었고 극한의 당김력을 가졌다. 복제품을 이용한 실험은 80에서 120파운드 힘의 활에서 나온 화살이 초속 50미터가 넘는 속도로 목표를 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쇠뇌와 달리 장궁은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했다. 따라서 영국 법률은 모든 남성이 일요일과 휴일에 궁수를 연습하도록 명령했고 마을들은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개최했다. 장궁의 효과는 화살촉에도 달려 있었다. 잎이 모양의 전통적인 브로드헤드는 사냥에 적합했지만 갑옷에 대해서는 고리사이나 판의 틈에 물릴 수 있는 좁고 사각형의 보드킨을 사용했다. 보드킨 화살은 더 작은 단면과 더 높은 관통력을 가졌지만 그 효과는 거리에 따라 감소했다. 현대 실험은 80파운드 활에 화살이 50m에서 사슬 갑옷과 패딩 자켓을 뚫을 수 있지만 2mm 두께의 판금 갑옷은 매우 짧은 거리와 적절한 각도에서만 뚫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영국 궁수들이 가슴판보다는 말, 팔, 얼굴을 노린 이유를 설명한다. 장군과 관련된 전술도 있었다. 영국 지휘관들은 궁수들을 쐐기 형태로 배치하고 기병을 막기 위해 그들 앞에 나무 말뚝을 세웠다. 궁수들은 공중으로 일제 사격과 직사를 했다. 적이 접근하면 말뚝 뒤에서 방어 위치를 취하거나 검을 들고 보병으로 전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장궁은 쇠뇌에 비해 더 높은 연사 속도를 가졌다. 숙련된 궁수는 분당 6에서 10발을 쏠 수 있었지만 관통력은 낮았다. 반면 쇠뇌는 당긴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사수가 더 많이 엄폐할 수 있어서 포위전에서 유리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쇠뇌가 도시와 포위 전쟁에서 인기가 있었던 반면 장궁은 영국과 웨일스에 개방된 야전에서 지배적이었던 이유를 결정했다. 중세 후기에 화기류, 핸드공과 나중에 아케부즈가 전장에 등장했다. 이러한 무기들은 처음에는 그리 정확하지도 신뢰할 만하지도 않았지만 하나에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었다. 납이나 철로 된 총알은 화살이나 쇠뇌 화살과는 다른 유형의 상처를 입혔다. 갑옷 제작자들은 판을 두껍게 만드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해서 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 최초의 방탄 갑옷이 탄생했다. 14세기와 15세기 전환기에 화기류가 기사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후에 급진적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초의 핸드곤은 나무 막대에 부착된 금속 튜브로 구성되었다. 사수는 뒷부분의 구멍에 화승을 대고 무기를 겨드랑이나 어깨에 대고 있었는데 이는 위험하고 부정확했다.
천사 150년경에 등장한 아케부즈는 나무 개머리판과 화승을 잡는 레버 메커니즘 매치럭을 도입했다. 아케부즈의 총알은 화살보다 느린 속도를 가졌지만 무게는 더 무거웠다. 맞으면 타박상과 관통상이 모두 생겼다. 갑옷 제작자들은 흉갑을 두껍게 하고 추가판을 더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일부 조각들은 탄환에 대한 테스트를 증명하는 시험 움푹한 자국을 내부에 가지고 있었다. 이 프루프 마크는 품질의 표시가 되었지만 갑옷의 무게를 25kg까지 증가시켰다. 화기류도 결함이 있었다. 화승을 사용하면 비나 바람 속에서 쏘기 어려웠고 발사는 추가 조준을 어렵게 하는 짙은 연기를 발생시켰다. 사수는 화약통, 납총알, 총신 청소 도구를 가져야 했는데 이는 그를 느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화기류는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퍼졌다. 궁수가 어릴 때부터 훈련한 반면 신병은 몇 주 만에 아케부즈를 장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것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치명적 힘의 민주화는 이전의 쇠뇌가 그랬듯이 유사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평범한 보병이 귀족을 죽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기류는 더욱 정교해졌다. 화승은 부싯돌 플린트락으로 대체되었고 총신은 더 길고 강선이 새겨졌다. 16세기에 등장한 머스킷은 무게 때문에 지지대가 필요했다. 그 총알들은 더 큰 구경을 가지고 강화된 갑옷도 뚫을 수 있었다. 점차 갑옷이 적응했다. 일부 조각들은 중요한 장기와 손만 보호하도록 구성되었고 무거운 흉갑은 더 가벼운 가죽과 천 자켓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기사들은 권총을 든 흉갑기병으로 나중에는 말 위에서와 도보로 모두 싸우는 용기병으로 변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와 18세기의 대포와 총의 산업적 발전이 전장에서 중갑옷을 완전히 제거했다. 갑옷과 무기가 전투의 잠재력을 정의했지만 실제 결과는 많은 다른 요인들에 달려 있었다. 피로, 지형, 규율, 협력은 기사가 살아남았는지 떨어졌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서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전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창을 든 보병이 승리했는지 탐구할 것이다. 리즈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지원자들이 15세기 복제품을 입고 러닝머신에서 걷게 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결과는 완전한 갑옷을 입고 걷는 에너지 소비가 부하 없이 걷는 것에 비해 2배 이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달릴 때는 에너지 소비 증가가 약 90%였다. 이유는 갑옷의 전체 무게만이 아니라 무게의 일부가 다리와 팔에 있어서 매 걸음마다 수고를 증가시키고 운동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갑옷은 흉곽을 압박하고 호흡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더 빠른 피로로 이어졌는데 특히 기사가 진흙 지형을 이동하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달려야 할 때 그랬다. 아젠쿠르 전투는 피로가 어떻게 치명적 요인이 되었는지의 예시다. 프랑스 기병대는 영국 궁수들의 사격을 받으며 진흙탕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했다. 물과 진흙에 젖은 무거운 갑옷은 기병들을 너무 느리게 만들어서 영국 전선에 지쳐서 도착했다. 영국인들이 땅에 박은 대나무 말뚝과의 충돌과 집중 사격은 기사들을 말해서 떨어뜨렸다. 땅에서 진흙 속에서 갑옷의 기민함은 핸디캡이 되었다. 이 상황은 갑옷이 최대 기동성을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 장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완전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보통 창과 말의 질량의 관통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밀집 대형으로 공격했다. 대형이 무너지면 개인은 쉽게 희생될 수 있었다. 보병은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기병에 저항하려 했다. 웡어리 사격이나 물리적 장벽이다. 스위스와 독일 창병들은 3에서 5미터 길이의 창을 든 직사각형 대형을 만들었다. 이들은 중기병의 공격을 막은 이동하는 책벽 역할을 했다. 창병 방지는 또한 전진하여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기사가 전속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지되고 이후 포위되었다. 기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했다. 종종 하마하여 중보병으로 싸워서 창을 피했다. 또한 우회 전술을 사용했다. 창 끝이 더 짧은 측면에서 창병들을 기습하거나 사격으로 흩뜨리려 했다. 갑옷은 그들이 창 아래로 스며들 시간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보병과의 협조가 필요했다. 서유럽에서는 창과 화기류의 조합으로 테르시오 전술이 발전했다. 아케 부지병들이 일제 사격을 하고 이후 창병들 사이에 숨었고 최전열은 기병 공격을 막았다. 기사들에게 이는 승리의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술적 기동과 협력도 필요함을 의미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육체적 시험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시험이기도 했다. 투구는 시야를 제한했다. 기사는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수 있었고 음소거된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호흡과 뛰는 심장이 철벽 안에서 울렸고 모든 걸음은 돌 위의 금속 타격처럼 들렸다. 충돌 중에는 부상자들의 비명과 무기의 소리가 먼지와 땀과 섞였다. 기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반응하며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했다. 게다가 낙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기병이 땅에 쓰러지면 말에 밟히거나 적이 마무리하기 전에 일어설 수 없을 위험이 있었다. 갑옷이 움직임을 허용했지만 대규모 난투에서는 손과 발이 다른 시체 아래나 들판의 고랑에 끼일 수 있었다. 기사는 자신이 급조된 창과 당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열에서 싸우고 동료들에게 의존하려 했다. 기병술 기법은 고정창 개념에 의존했다. 창은 약 3에서 4kg의 무게에 3m가 넘었다. 기사는 그것을 갑옷 가슴의 금속 갈고리에 넣고 겨드랑이에서 지지했다. 무릎을 조여 말을 조종하고 가능한 한 적은 편차로 방패나 상대방의 몸에 창끝을 겨누려 했다. 충돌 시 말과 기병의 에너지가 창끝에 집중되었다. 끝이 판을 가격하면 튕겨 나갈 수 있지만 틈을 찾으면 파괴적인 부상을 입혔다. 기사는 동시에 자신의 창이 부러질 것을 예상해야 했다. 따라서 종자와 함께 예비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기병은 충격 후 검이나 망치를 잡았다. 창 공격의 사용은 한 줄의 여러 기병의 협조가 필요했다. 단독 공격자는 충분한 힘이나 엄호가 없었다. 말은 기사에게 그의 힘의 절반이었다. 데스트리어, 중군마는 기병과 갑옷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속도와 지구력을 유지하도록 품종 개량되었다. 이 말들은 재산만큼 비쌌고 망가지 때부터 훈련받았으며 전투 신호에 반응하도록 가르쳐졌다. 적을 차고 물며 충격 아래에서 단단히 서 있고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긴 행군에서는 빠른 기승과 일상 이동을 위한 더 가벼운 말들, 코서리나 펠프리 팔프레이가 동반되었다.
말 보급의 병참은 엄청났다. 각 말은 매일 몇 킬로그램의 귀리와 사료가 필요했다. 따라서 군대는 사료로 가득한 수레와 함께 이동하고 목초지를 찾았다. 말의 상실은 기사가 기동성을 잃고 보병으로 싸워야 함을 의미할 수 있어서 그의 가치를 현저히 낮췄다. 기사들이 혼자 여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전사는 종자들, 무기수, 대장장이, 요리사, 짐꾼들의 수행원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병참 카라반은 갑옷 수리, 말굽 교체, 음식 준비, 부상자 돌봄을 보장했다. 결과적으로 기사군대는 경기병이나 보병 민병대보다 느리고 덜 유연했다. 복합궁으로 기마사격에 의존한 몽골이나 터키인 같은 빠른 적들과 만났을 때 전술을 적응해야 했다. 성지원정은 유럽 기사들로 하여금 더 가벼운 갑옷을 착용하고 개방된 초원에서 기동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했다. 십자군 기병대가 살라딘의 경기병에 굴복한 1187년 하틴 전투는 피로, 갈증, 기동성 부족이 가장 잘 갑옷을 갖춘 군인들도 패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몽골 궁수들이 헝가리 기사들을 늪지로 유인한 모희, 전투 1241는 속도와 전술이 중갑옷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일부 유럽 지휘관들로 하여금 기병과 보병 전술을 결합하고 장비 선택에서 더 큰 유연성을 갖도록 이끌었다. 중세 전사의 또 다른 장애물은 타격을 견디는 능력이었다. 갑옷이 관통을 막았다 하더라도 타박상이나 골절이 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의무병에게 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천천히 올 수 있었다. 연대기는 부상이 감염으로 이어진 여러 사례를 기록한다. 유명한 사자심왕 리처드는 어깨에 쇠뇌를 맞은 후 궤저로 죽었다. 슈루즈베리 전투에서 외과의 존 브래드모어는 특수 집게와 치료 연고를 사용해 헨리 왕자의 두개골에서 화살을 빼내야 했다. 도구가 즉시 제거되지 않았다면 감염이 젊은이를 죽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투 중에 기사를 죽이는 것이 반드시 쉽지는 않았지만 숙련된 의무병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음이 올 수 있었음을 증명한다.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고 나면 정신력에 집중해야 한다. 왜 기사들이 종종 살해를 자제하고 포로를 선호했을까? 이 장에서는 이 결정 뒤에 있던 경제적, 윤리적 이유들과 이것이 기사들의 행동을 다른 전사들의 행동과 어떻게 구별시켰는지 논의할 것이다. 기사 장비는 극도로 비쌌다. 완전한 갑옷, 여러 마리의 말, 무기, 훈련, 하인들은 가족이나 봉건 영주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투자를 나타냈다. 기사가 떨어지면 가족은 투자와 전사를 모두 잃었다. 포로가 되면 몸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 12세기 초 연대기 작가 오르데리쿠스 비탈리스는 프랑스와 영국 왕 사이의 브레뮬 전투를 기록했는데 약 900명의 기사가 충돌했다. 연대기에 따르면 전사들이 서로를 아끼고 살해 대신 포로와 몸값을 선호했기 때문에 단 3명만 죽었다. 몸값은 표준화되지 않았다. 금액은 포로의 지위와 가족 간의 협상에 달려 있었다. 가장 부유한 귀족들은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서 그들의 적들이 귀족 머리를 사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어떤 경우에는 포로가 된 기사가 자신을 포로로 잡은 자에 대해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이 시스템은 역설을 만들었다. 기사들의 생명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귀중한 재산으로 바꿨다. 실제로 이는 기사를 죽이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다. 경제학 외에도 윤리가 역할을 했다. 기사들은 자신을 공통 가치를 가진 엘리트 계급의 구성원으로 여겼다. 명예 규범에는 약자 보호, 약속 지키기, 교회 기관 종영 같은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규범의 일부는 패배한 적의 처우였다. 많은 기사들은 항복했거나 명백히 압도된 상대를 죽이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고 믿었다. 따라서 토너먼트와 실제 전장에서 항복 수락의 관행이 발전했다. 기사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개 포로가 되어 몸값을 요구받게 됨을 의미했다. 그러나 명예 규범이 보편적이거나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가야 한다. 기사들이 비귀족 보병과 충돌한 상황에서는 몸값 규칙이 덜 빈번했다. 보병들은 훈련과 문화 내에서 기사를 아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중세 초기 단계에서는 또한 몸값보다 사례와 노예화가 더 일반적인 문화와 만난다. 기사도를 특별한 특권과 의무를 가진 계급으로 보는 개념이 서유럽에 퍼진 것은 시간이 지나서였다. 포로 잡기 관행은 전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이 기사를 포로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이기보다는 마비시키려 했다. 말에서 끌어내리고 투구를 벗기고 팔을 탈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상대방이 치명적 타격을 피했기 때문에 기사가 전장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기사들은 적 동료들을 미래의 수입원으로 더 많이 보았다. 그럼에도 예외가 있었다. 기사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상황이 빠른 돌파를 요구하면 자비는 없었다. 반면 기사가 보병이나 궁수에게 포로가 되면 몸값이 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투구의 론델 단검으로 자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사들은 두 극단 사이에 있었다. 규범을 따르고 그들을 포로로 잡는 동료를 만나거나 협상보다 살해에 더 동기가 있는 더 가난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기사를 죽이기로 한 결정은 따라서 양측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가능성에서 비롯되었다. 기사들은 중세 대부분 동안 유럽 전장을 지배했지만 기술과 군대 조직이 바뀌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했다. 이 장은 창병, 화기류, 포병이 어떻게 갑옷 기병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사를 죽이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언급했듯이 스위스와 독일 창병들은 중기병에 저항할 수 있는 대형을 만들었다. 규율, 훈련, 창의 밀도 덕분에 기사의 창이 조화된 공격 없이는 뚫을 수 없는 방어 장벽을 만들었다. 창병들은 또한 방역을 수행했다. 그들의 긴 무기는 이미 속도를 잃은 기병에게도 효과적이었다. 기사들은 보병 대형에 점점 더 통합됨으로써 반응했고, 이는 그들의 독립성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창병의 규율이 화기류와 결합되었을 때 치명적인 조합이 생겨났다. 16세기의 유명한 대형 유형인 스페인 테르시오는 창병과 아케부주병을 직사각형으로 결합했다. 아케부주병들이 발사하고 이후 창병들 사이에 숨었다. 기사는 총알과 동시에 창의 공격에 직면했다. 이 전술은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병들에게도 효과적임이 증명되어 중기병의 전반적 쇠퇴로 이어졌다. 가장 큰 기술적 도약은
포병이었다. 최초의 대포는 이미 14세기에 나타났지만 처음에는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나은 주철, 화약, 탄약이 개발되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을 끝낸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방어 위치를 취하고 수십 문의 대포를 갖췄다. 숙련된 기사, 지휘관 존 텔봇, 휘하의 영국군은 전통적 방식, 정면 공격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포가 그들의 대형을 분쇄했다. 갑옷은 말 그대로 조각나고 기사들은 프랑스 전선에 뚫고 들어갈 수 없이 전장에 쓰러졌다. 이 사건은 상징적이 되었다. 가장 단단한 갑옷도 대포 탄환의 파괴력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기사들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6세기에도 화기류와 중갑옷을 결합한 흉갑기병과 아케부주병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점차 변화했다. 봉건동원은 군인들을 모집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상비군으로 대체되었다. 국가 행정과 세금이 기사 계급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 군대에 자금을 댔다. 기사의 이상은 토너먼트, 문학, 신화로 이동했고 전쟁의 실질적 현실은 보병 대중으로 이동했다. 기사 지배의 쇠퇴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상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부유해지면서 용병 군대에 자금을 댄 시민들의 힘도 자랐다. 화약의 발명은 도시들이 성벽을 뚫고 오래된 요새, 시스템을 파괴한 포병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군사 전략을 바꿨다. 비싼 기사들에 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았다. 대신 화기류를 가진 보병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춰 급료를 주는 것이 이익이 되었고 이는 전쟁의 전문화로 이어졌다. 게다가 정신력이 변화했다. 기사도는 상상과 문학에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시대착오적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엘리트는 관리, 법률가, 금융가에서 모집되었다. 성은 르네상스 궁전으로 바뀌었고 전장은 도시 성벽 밖으로 이동했다. 선반 방패와 문장이 있는 갑옷 기병은 현재의 일부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징이 되었다. 기사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 현실에서 역사적 재구성으로 이동했다. 중세 여행은 기사를 죽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음을 드러냈다. 무게를 분산하고 대부분의 백이 공격에 저항한 판금갑옷의 기술적 완성은 기사들에게 수세기 동안 전장을 지배한 이점을 주었다. 반면에 이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무기와 전략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전쟁 망치의 파괴적 타격, 민을창의 날카로운 끝, 쇠뇌의 조용하고 치명적 비행, 장궁의 끝없는 사격, 갑옷의 물리적 부담, 제한된 지구력, 불가피한 피로는 게다가 기사들이 어려운 지형에서 전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평선에는 창, 화기류, 대포의 형태로 전쟁 기술을 변화시킨 미래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사를 죽이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 딜레마였다. 기사도는 적을 죽이기보다는 포로로 잡아 몸값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는 고귀한 전사들 간의 사망률을 낮췄다. 그러나 보병이나 궁수들은 이러한 규칙을 공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사들은 종종 역설에 직면했다. 더 나은 갑옷과 지위를 가질수록 그들의 죽음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더 컸다. 현재를 보면
일부 질문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하다. 현대 군인들은 파편과 총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 헬멧, 세라믹판을 착용한다. 중세 기사들처럼 그들도 보호와 기동성 사이의 타협을 해결해야 한다. 야전 의무병들은 오늘날 중세 의무병들처럼 감염과 부상 합병증과 싸운다. 항생제와 무균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도전은 유사하다. 과학과 기술은 오늘날 적절한 경도와 강철 유연성 사이에 올바른 비율을 찾던 중세 대장장이들처럼 재료의 경계를 밀어낸다. 중세와의 병행은 개인 장비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대 군대는 복합 재료와 케블라판으로 많은 종류의 탄약에 저항하는 장갑차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스템들도 약점이 있다. 즉석 폭발 장치, 대전차 미사일, 드론이 대포 탄환이 한때 갑옷을 뚫었듯이 탱크를 파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차량의 무게와 기동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 무거운 차량은 보호를 제공하지만 느리고 연약한 땅에서 고장나기 쉽다. 이 역학은 중세 기사들이 무거운 흉갑을 선택할지, 더 가벼운 장비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과 현저히 유사하다. 흥미롭게도 기사의 기술이 역사적 유럽 무술 AEEGM와 재현단체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 애호가들은 갑옷 복제품으로 훈련하고 반검 기법, 민을창 작업, 완전한 갑옷에서의 전투를 배운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사 문화에 대한 매혹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강철판을 착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시도해보고 어색함에 대한 많은 신화들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한다. 동시에 그러한 실습은 규율과 정신적 저항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 인식하게 해준다. 현대 독자에게는 더 넓은 철학적 의미도 교육적일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 세계에서는 방화벽과 멀웨어 형태의 갑옷과 무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학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미생물에 대항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 조치와 그것을 우회하는 도구들 간의 유사한 경쟁이 진행된다. 기사와 그들의 적 사이의 역사적 변증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 더 잘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 혁신이든 도로 안전이든 갈등에서의 윤리 문제든 말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안전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파괴적 도구를 개발하는 능력이 혁신의 끝없는 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기사들은 그들 시대의 산물이었다. 용기, 기술적 숙련, 사회적 책임을 결합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힘이 절대적이지 않고 환경과 맥락의 상대적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가 안전의 도전 앞에 설 때 군대든 경찰이든 개인적 삶이든 역사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보호와 자유 사이에, 용기와 전략 사이에, 미덕과 실용주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 말이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세 기사들의 운명이 매혹적이었고 그들의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인간 역사의 또 다른 비밀을 밝혀낼 역사 속 다른 여행을 기대합니다.